내란 특검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일단 총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내란 특검 6월 18일 날 수사 개시해서 얘기해 주신 대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내란 특검에 249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네. 처리한 거는 215건. 그리고 나머지 34건은 국수본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소한 사람이 내란 특검에서 24명입니다. 그런데 군검찰이 같이 처리한 사건까지 하면 27명을 기소를 했고 총 27명. 영장은 11건을 청구를 했는데 네. 5건이 발부가 됐다. 너무 적. 적은이 없죠. 네. 자, 조은석 특검은 계엄 선포의 동기 그리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전부 저희가 다 이야기한 내용들이었고요. 네. 계엄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사법 리스크 해결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반대 세력 제거 그리고 권력의 독점을 욕심내서 네. 계엄 선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요. 네. 김건희 맞아요. 김건희가 계엄의 핵심 인물이지 않겠느냐 이걸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김건희는 모든 국정에 다 관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란 특검은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을 조사해서 통신 내역을 확인했고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서 행적을 확인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사항이 발견이 안 되고 이런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관여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가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에게 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김건희 측근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싸웠다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김건희는 계엄과 관련이 없는 정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는 이게 왜 김건희가 관여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일단 진술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이거는 윤석열이 계엄을 야무지게 못해서 다 망쳤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거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란 특검이 처음 임명될 때 내가 사초를 쓴다는 각오로 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좀 안타깝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석열이 혼자 했을 것 같지는 도저히 인정하기 그거는 어렵습니다. 능력이 안 왜냐하면 없죠. 능력도 안 되고. 야, 있을 수가 그런데 이제 없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 건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은 윤석열과 김건희 간의 대화 정도가 사실은 있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지나간 걸 잡아낼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녹음돼 있을 수도 없고 둘 네. 사이 무슨 카톡으로 통신을 했을 리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아마 네. 그 부분 증거를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서 어렵긴 했겠죠. 그랬던 것 같고 측근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사 진행되면서 그 정도의 방어 전략은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네.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리할 걸 정리를 해서 가르마를 딱 타서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국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 불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 무자르듯이 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라고 그렇지. 정리를 하고 가냐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아니야. 그걸 정리하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파봤는데 확인이 이런 안 측면에서 됐다.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참 네. 아직은 많이 뭐가 부족하다. 그렇지. 그래서 국수본에서 그렇지. 또는
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라고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저도.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냥 뭐 특검으로서는 뭔가 매듭을 짓고 싶었겠지. 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란의 의혹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적으로 밝혀내는 겁니다. 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래서 과제를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무자르지 뚝 끊어버린 거. 맞아. 이 부분은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엄 당일에 김건희가 병원에 간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성형외과 의사 조사해봐야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어? 그렇지. 네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의사 조사하면 뭐 나오냐? 나올 게 있을 수가 없죠. 없지. 왔다 가셨어. 이 박성재가 가장 열심히 움직였었던 게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움직였는데 네. 어떻게 이 계엄과 관련해서만 김건희가 쏙 빠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제일 아쉽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사법부 연루 의혹이지 네. 않습니까? 사법부가 계엄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존재했습니다. 왜냐? 12월 4일 새벽에 대법원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 두 개 다시 한번 또 보고 갑니다. 조선일보. 네. 네. 자, 심야 간부 회의 진행한 속보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법부의 계엄 관련성은 없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법원 행정처 담당자,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3분쯤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서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0시 46분에는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0시 40분쯤, 천대엽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에 이들이 주재한 자리에서 앞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착 시간으로요? 보도가 네. 먼저 나왔고 도착은 나중에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법부는 계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 지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보면 조선일보가 그날 12월 4일 0시 46분에 아까 네. 봤던 아까 올 화면에 네. 이거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헤드라인. 대법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저게 그럼 이 말대로라면 가짜로 지금 낸 거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허위 보도라는 거잖아요. 허위 보도를 어떻게 냅니까? 근데 대법원은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죠? 그렇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사법부의 신뢰를 엄청나게 훼손시킨 거잖아요. 네. 하지도 않은 회의의 회의 결과를 내온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법원이 왜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첫 번째 그 의문을 저는 풀 수가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 특검이 뭐 했냐면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질의서 전달한 것 이외에 다른 조치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질의서 전달을 해서 질의서 답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받았습니까? 질의서 전달한 거 말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강제 처분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법원을 수사는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처분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실질적인 수사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저는 이거 제대로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무혐의 처분을 할 게 아니라 이건 역시 김건희 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여기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질의서 냈더니 그 질의서 답변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왔다. 우리 강제처분 제대로 못했다. 우리 보니까 영장 기각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내란 특검 영장 기각률 46.1%, 김건희 특검 32%, 순직 해병 특검 90%예요. 영장 기각률이. 네. 일반 사건 영장 기각률 27%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이러저러한 건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증거 조사를 충분히 못했으니 국수본에서 이거 제대로 한번 수사해봐라 하고 열어놓고 가셨어야지. 그러게. 그러니까 열어놓고 가셨어야지. 전 이거는 좀 화가 납니다. 실제로 법사위에서 이제 행정처장한테 질의를 할 때도 저 말이 맞는 듯이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이
합법적일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한 것이지 이런 이수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은 전혀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 그 사실은 다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죠. 오히려 특검에서 아니라고 확인해 준 셈이 됐고 나중에 이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이게 꼭 혐의 없음 처분했으니까 전혀 뒤집어지면 안 된다 이건 종결은 아니니까 아니죠. 네. 네.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조의되는 뭐 계엄 말고도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관련해서도 이제 고발이 당했고요. 지기현이 윤석열 풀어준 것 관련해 가지고 고발 당했거든요. 네. 네. 요것도 이제 내란 특검으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깔끔하게 처분했습니다. 직위원도 혐의 없음. 지기현이랑 조이대 조이대. 이상해. 깔끔하게. 그러니까 특검의 칼날이 사법부 앞에서 멈췄다. 예. 아니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제가 두 개가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하나는 중단 없는 발본색원적 수사, 즉 내란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내란 사건의 수사가 종료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 마치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수본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나머지 사건들 국수본으로 넘어간 거고 혐의 없음 했던 사건, 즉 김건희나 사법부에 대한 사건도 국수본에서 끊임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2차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근데 떠요. 기간이 2차 종합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국수본만으로 수사 다 할 수 있느냐. 솔직히. 근데 내란 특검 안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흘러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수사 의지를 가진 분들 그런 검사들하고 검경 합수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영장 신청해서 막 검찰에서 날아가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어요. 예. 국수본에서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영장 자체를 그 법원에다가 청구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란 특검 안에서 온도차를 보였던 검사들 중에서 뜨겁게 수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합수본을 법무부와 행안부가 빨리 만들어서 2차 종합특검 가기 전까지 이 가기 수사가 전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법 왜곡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직위원 완전히 법 왜곡죄 딱 케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법 해석하는 거 전무후무잖아. 윤석열 이전에도 없었고 윤석열 이후에도 없어요. 구속 취소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증거 조작하는 거, 쿠팡 사건, 네. 그 유리한 그 증거 빼가지고 불기소 처분하고 하는 거, 어미준이. 대장동 사건 같은 어미준이. 경우는 증언 조작했다라는 거 다 대북 소금 나오잖아요. 사건도. 예, 예. 네. 이런 거 법왜곡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이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네. 예. 우리 그 의원님께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제가 막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했는데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게 이제 당 지도부의 이제 생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당에서 아직 논의가 그러니까 활발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제 당 대표님이나 저도 사실 2차 종합특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합특검을 하면 또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1차 특검을 했을 때 시간 막 끌기 했던 사람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아, 안 네. 나타나고 맞아요. 그런 좀 단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미리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 대처가 조금 빠르지 않은 면이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평시 조직인 합수본을 국수본을 검찰 검사와 같이 해서 합동본부로 만드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종합특검 쪽입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가면 시간적인 제한 없이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또 추가로 여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네. 그 부분 장점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나 법사에서 많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이 네. 가장 효율적일지.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뉴스가 좀 절망적인 것 같아가지고 아우, 뭐 절망까지 하실 힘들어 필요는 하시는데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네. 내가 너무 쳐졌나?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조금 업시켜서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근데 또 약간 좀 기분 좋은 소식은 하나 있었어. 그래요? 뭔데요? 박성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2명이나 구속영장 기각시켰잖아. 네.
그런데 박성재 재판 아, 이진관 판사가 해. 이진관 판사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 그건 이진관 좋네. 판사가.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헌법재판과 미인명 관련해 가지고 기소된 한덕수 최상목이 네. 재판도 딱 이진관 아. 판사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아. 그거는 이진관 판사가 진행합니다. 조금 그래도 네. 안심이 되네요. 그나마 이제 최근 나온 뉴스 중에는 가장 네. 희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네. 해보고요. 조은석의 그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이제 수사 결과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브리핑을 보자마자 작성한 문건이 이 정도야. 아, 그래요? 우리 변호사님이 책 한 권이야. 거의 논문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예. 그러니 나는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 모니터링도 나가고 네, 짧게 한번 빨리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은 네. 일단 중요한 의의, 칭송할 만한 중요한 의의는 전 국민들이 TV로 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한 행위를 다 봤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밝혔다. 네. 그 부분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둬야 됩니다. 네네. 이제 다만 이제 모든 사람과 모든 사태는 비판점이 있듯이 네.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증거 왜곡이 있지 않나.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조은석 특검 내부에 친윤 검찰 세력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점을 비판점으로 이렇게 총평을 해봅니다. 사실 뭐 내란 특검에서 한때 또 상복을 입고 맞아요. 재판정에 예. 나왔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때 네. 이후로 뭔가 좀 우리의 희망, 기대가 좀 많이 꺾인 측면이 있었는데 네. 결과를 보고 물론 뭐 성과도 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우리 코뿔소 최혁진 의원님은 총평 어떻게? 그 이제 갓 대학 갔던 청년 시절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재판의 결과가 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밑에서 월급 받아먹고 부역했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은 검찰 권력이었잖아요. 그죠? 검찰 권력에 특히 윤석열 라인에 있던 검사들 중에 한 그 전체 특검 중에 나가 있던 중에 한 50% 정도가 윤석열 때 승진하거나 그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지금부터 할 일이 또 생겼구나. 네. 2차 특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어떻게 뿔로 들이받고 가서 아유. 낱낱이 파헤칠 것인가 그렇습니다.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어제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총평입니다. 그렇게 또 힘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기운이 납니다. 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기운을 내서 더 패야 됩니다. 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논리는 김경호 변호사님이 만들어주시고 저는 그냥 몸으로. 과분합니다. 네. 의원님. 어제 이제 저희가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대목이 내란 특검이 김건희의 계엄 혐의를 완벽하게 털어준 부분, 예. 이 부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김건희 계엄 혐의에 대한 특검의 입장 네. 짧게만 한번 좀 보고 갈까요? 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을 조사해서 통신 내역 확인했고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사항이 발견이 안 되고 이런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관여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 참 이 성형외과 대목은 항상 볼 때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으로 우리는 의심했는데 예. 이걸 들여다 볼수록 김건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게 좀 항상 아쉽게 느껴지고요. 내란 특검이 김건희는 계엄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부부싸움이거든요. 이것도 참 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혐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라면서 계엄 선포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생각한 계획이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네.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좀 가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언어 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지금 이거를 계엄과 관련성이 없다는 중요한 진술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윤석열을 봤다면 처음 일성이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정보 요구형이어야 됩니다. 계엄 관련성이 없으면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요구하는 일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망쳤다. 다 망쳤다. 이유나 동기를 물어보지 않고 그 사태의 전반을 알고 있으면서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비난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평가. 전제는 그 내용 사실을 알고 있었음. 이것이 전제됐다는 거예요. 다 망쳤다는 것은. 너 때문에. 이 부분이요. 너 때문에. 이건 반말이죠. 예, 너 때문에. 자, 이 부분의 해석은 네. 어제 조은석 특검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상원 수첩 중에 다음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그러면 다음 대선 대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의 헌법상으로는 윤석열은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김건희. 그렇다면 다른 증거들을 보면 최근에 박성재 텔레그램 그렇습니다. 보면 네. 거의 지시형으로 김건희가 자기 지시하죠. 수사를 지시형으로 김한빵 씨. 그것은 실권자의 자세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네. 인사와 관련돼서 거의 뭐 뇌물을 받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너 때문에라는 것은 너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잘 봉쇄해서 다음에 권력을 나한테 계승해야 되는데 너가 멍청해서 망가뜨렸다. 다시 말해서 계엄의 목격자가 아니고 계엄의 지시자였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증거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단데 어떻게 이걸 주고 관련성이 없다. 도대체가 언어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언어 철학 좋았습니다. 그리고 V1과 V0와 V1의 권력 관계의 증거상으로도 그 해석은 틀렸다. 이야. 언어 철학을 언어학자 같아. 언어학자. 야, 언어 철학. 다음 대선. 다음 대선. 너 때문에 망쳤어? 야, 내 대선짜리 날라갔네. 야. 권력 이양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위헌 위법의 명령으로 군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이 부분인데 맞습니다. 제거해서 네.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네. 저는 이 대목을 듣는 순간 네. 너희들 사꾸라다. 전두환의 12.12를 예를 들었어요. 네. 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 전두환은 당시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네.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독점과 유지가 맞아요. 그것도 군사반란이고. 그런데 12.3은 군사반란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예를 똑같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미 독점하고 있었어. 이미 유지하고 있었어. 그렇죠. 권력을. 왜 일으켰냐면 이게 붕괴될까 봐. 이 권력이 붕괴될까 봐. 그거 막으려고. 왜 붕괴되려고 했냐면 김건희 사법 리스크. 황금폰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는 국정농단이 김건희뿐만 아니라 자기 것까지 다 노출되면 권력이 붕괴될까 봐. 그래서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막고 더 나가서 자기의 이 무너지는 정권을 막기 위해서까지 가야지. 네. 왜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만 끊느냐. 이거는 김건희를 아까치 말한 것처럼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 사건의 성격을 절반만 해석했다. 해석한 거다. 그게 바로 조은석 특검 내에 친윤 검찰이 그런 식으로 주권자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김건희가 선제적으로 갑니다. 먼저. 그리고 윤석열이 후행으로 따라오는 모양새거든요. 지시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권력 서열이 더 위야. 최소한 이 검찰 세력에 있어서만큼은. 네. 근데 이것만 김건희가 모른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부부 사이의 언어가 아니고 네. V0가 V1한테 비판하는 언어예요. 비판의 언어. 책임을 묻는. 사장이
과장한테 비판하는 언어예요. 네. 결과를 비판할 때는 과정을 지시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정확하네요. 제가 맨날 PD한테 하는 언어거든요. 너 뭐야? 너 때문에 오늘 다 망쳤다. 매일 듣는 그래서 얘기입니다. 아주 정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오늘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친한계 친한동훈계 정치인하고 토론을 하더라고. 이번 이 내란 특검 결과에 대해서. 예. 근데 와,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친한계 그 정치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내란 특검 이 쓰레기들은 김건희가 연루 안 됐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뭐야 왜 이렇게 합리적이야? 어. 그랬어.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아니 내란 특검이 조이대 연루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조이대 자꾸 내란에 연루됐다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개입 안 됐다고 결론 낸 특검에 대해서는 비판해. 그런데 조이대를 빼준 특검은 훌륭하대. 말이 안 근데 맞네. 말이 안 맞아. 특검인데.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조이대 조이대래. 그 조은석 특검은 그대로잖아요. 조은석 특검을 김건희 쪽 얘기할 때는 막 낙제점이라 그러고 막 불신을 해요. 그러다가 같은 특검이 조이대도 면죄부를 줘서 조이대 얘기할 때는 어떻게 근거도 없이 막 대법원장을 막 고소하고 괴롭히냐는 식으로 내란 특검이 알아서 잘 봐서 무혐의를 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네가 의심을 하냐? 저는 황당하죠. 같은 조은석 특검인데 1분 사이에. 1분 사이에. 바로 이렇게 바꿔. 그러니까 그러면 토론이 1분 어려워요. 사이에. 토론이 그러면 어려운 어렵죠. 거예요. 아니 이놈의 골대로 특검은 옮기니까. 어떻게 김건희가 연루 안 됐다고 합니까? 이 특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더니 조이대는 연루 안 됐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신뢰. 아니 특검이 많이 연루된 거 있으면은 결과 발표했겠죠. 갑자기 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보는 게 어차피 김건희는 이제 끈 떨어졌으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묻고 가고 조이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사법부에. 그러니까 여전히 조이대 권력만큼은 본인들이 지켜주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신뢰가 없으면 똑같이 신뢰가 없어야지. 그렇지. 어떻게 사건을 나눠가지고 그 신기하대. 불과 1분마다 그 판단이 신기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그럴 수는 김건희는 어떻게 생각해? 특검이가 잘못했지. 김건희가 어떻게 연루 안 될 수 있어? 조이대는 어떻습니까? 최고 조이대는 연루 안 됐다고 했잖아. 얼마나 공정합니까? 1분 만에. 기회주의네 진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친한동훈계. 모니터링 잘하고 있죠? 국민의 모니터링. 이런 거 좋아할 겁니다. 잘하고 있죠? 요거 장윤찬 씨 플러스 점수. 잘하고 있죠? 이거 지금 환호하고 있다 국민에서.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전시사병 국가 비상사태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그리고 대법원장도 당연히 그날 밤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식했죠. 예. 그런데 비상회의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그날 저녁에 비상회의를 열고 네. 대법원장도 비상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네. 지금 누구보다도 헌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요건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 선포를 해도 모자른데 회의를 똑같이 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박성재 회의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추궁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네. 똑같은 지금 회의인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는 그냥 성급하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희한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의가 어떻게 경위가 이루어졌냐면 그것도 대법원에서 알게 됐는데 그 비상기획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대령이나 중령, 대령, 장군 예비역들이 각각의 기관의 그 격에 따라서 가는데 대법원은 장군 예비역이 가요. 네. 육사 출신이에요. 네. 그 사람이 연락을 받았고 그날 저녁 군에서 그 사람이 비상회의를 소집하도록 그렇게 설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렇지. 바로 키예요.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안 해놓고서 우리 이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 사람이 일과 시간이 끝난 상태야. 맞아요. 내란이 일어날 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다뤘잖아. 네, 맞습니다. 예리하십니다. 그 진짜. 수사를 안 해놓고 네.
주변 다른 정황만 예리하시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불기소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예리하시네. 대한민국 법조, 특히 법원 쪽의 조의대 그리고 친윤 검찰은 지금 조은석 특검에 숨어 들어가서 각 특검에 숨어 들어가서 여전히 지금 주권자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보고 있다. 네. 이들이 이 뒤집어진 눈을 제대로 돌리려면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 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인데요. 개업 날짜를 12월 3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특검이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 살펴볼까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취임 전까지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 천공 등을 비롯한 무속인이 날짜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CIA 국장 내정자와의 면담을 위해 출국 날짜를 12월 4일로 잡은 것도 개업 날짜를 염두에 둔 결정인 것 같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내란 특검이 완전히 자신들 논리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네. 조태용이 얘기가 써 있잖아요. 계엄을 다 성공시킨 다음에 조태용이를 12월 4일에 미국에 보내서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12월 3일로 계엄을 잡았으니까 12월 4일로 미국 가는 날짜를 잡았다는 거야. 네. 이 내란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태용이는 이 내란에 엄청나게 깊이 관여한 거지. 그렇죠. 맞지? 네. 얘는 그러네. 엄청 깊이 관여가 된 거야. 내란 그러네요. 특검의 논리 구조 안에서. 어. 그런데 내란 특검이 조태용이를 내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국정원법 위반. 예. 음. 내란 특검이 조태용이 내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어. 지금 법조인은 지금 흐뭇하게 나를 지켜보시지. 뭘로 기소했는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혐의. 어떻습니까? 내란 AI님 혐의가 저 없네.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예리하십니다. 예.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러네. 저는 이런 법적인 논리 오늘 저 국민의힘 네. 모니터링 하는 예. 사람들 이것이 법 논리다. 아, 최욱. 예. 저 영원히 코알라를 하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생각 못했네. 아니 자기들 논리에서도 이게 모순이 발생한다니까 내란 특검이. 이 사건의 성격을 윤석열의 권력 독점과 유지까지만 했고 그 권력의 계승, 김건희 쪽으로의 계승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12월 3일 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했고 조태용을 면담이 계획돼 있어서 계획적이었다. 12월 3일이 계획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국무회의 모습이 과연 계획적이었냐는 거예요. 국무회의 소집 및 사후적인 모습이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죠. 근데- 이건 무엇을 감추려고 하냐면 네. 바로 명확하게 12월 2일 날 황금폰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또는 민주당에게 거기에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공천 개입까지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부분.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줘야 될 구원 바뀐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우리 저 같은 동기적입니다. 네. 성대 중인데 네, 그런 이창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거기에 탄핵을 지금 추진해 버리니까 맞아. 거기서 경로한 겁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증거가 말하는 12월 3일의 우발적 계엄 선포인 것이지. 네. 지금 이 부분은 하나하나 논리를 뜯어보면은 바로 조은석 특검 내 친윤 검찰이 계속적으로 지금 보인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계속적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다. 확실히 그 의심이 그래서 설득력이 생기네요. 이 사건의 바로 이 정확한 진단은 김건희 수사다. 김건희 선.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최욱 MC님이 딱 지적하신 대로 바로 여기서도 지금 깨지는 논리를 갖다가 수사 결과라는 이 최종적 형태로 지금 낸 거예요. 그러면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비상계엄의 이 불법계엄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건희 그리고 내지는 저 사법부 이런 사람들까지 수사를 해서 퍼즐을 다 맞춰야 결론을 낼 수 있는 건데 이미 선을 딱 그어버리고 윤석열만 놓고서 떠뜸 결론을 맞춰 들어가고 누구는 봐줘야 되고 성역화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순이 또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진짜?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의 비화폰
비아폰이 지금 다 삭제됐다 그러고 수사를 안 하는데 김건희가 누구랑 통화했냐면 조태용하고 통화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문자도 조태용이 주고받고. 지금 내란 네. 혐의가 있으면 조태용하고 김건희가 통화했다고요. 네, 맞아요. 결정적으로 노상원하고 통화했어요. 다 비아폰으로 통화했어요. 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두 감추고 있다. 감추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는 단답형으로 세 분한테 여쭤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2차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네.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국수본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합동 수사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자, 각각 의견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국수본이나 합동수사팀은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의지도 그렇고 능력도 택도 없고 택도 없다. 이번에는 친윤 검찰을 뺀 의지 있는 특검 2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아유, 알겠습니다. 껌프. 우리 코뿔소 의원님. 저는 우리 알래스카 불곰님과 100% 동의합니다. 어. 의견에 경찰 조직도 윤석열 정권 때 많이 오염됐거든요. 아. 거기에 맡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고 지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제2특검에서 중용을 하고 네. 검찰 윤석열 라인 애들 다 빼고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껌프. 신인규 변호사님. 근데 저는 사실 2차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저는 100% 동의를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윤 특검 검사들이 오지 않는다는 또 보장이 없고 이걸 또 다음에 특검이 들어와서 그럼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김건희 예시만 들어도 이거 180일 안에 또 정리할 수 없을 만큼의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저는 제 결론은 국수본으로 일단은 옮겨놓고 국수본. 저는 공수처를 좀 정상화해서 확대 개편하는 게 당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까지. 그래서 공수처로 전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전 수사를 해도 지금 이게 모자랄 만큼 네. 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뭐 정무적인 판단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전 좀 더 실효성을 놓고 가야 된다. 좋습니다. 방향성은 다 같은 겁니다. 예, 뭐 예. 누구를 뭐 비난할 건 아니야. 맞습니다. 네. 동의 부동의는 가능하지만 예. 네. 2차 특검 2표 그리고 국수본 1표 네. 나왔습니다. 국수본 플러스 공수처입니다. 좀 깔끔하게 가자. 원래가 언제 다 정리하고 있냐. 네. 정확하게 고맙습니다. 아 오늘 뭐 두 분 덕분에 아주 시원시원하고 아주 예리하고 무릎을 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빠르게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진심을 다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은 내란 혐의가 아닌 체포방해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거든요. 지금 구속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내란 혐의로 구속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지기현이가 풀어준 거고. 풀어줬잖아. 네. 예. 무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구속 기간이 1월 18일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재판이 늘어지면 윤석열이 이거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백대현 판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백대현 판사가 1월 16일, 그러니까 1월 18일까지인데 구속 기간이 이틀 전에 내가 요거 선고 내리겠다. 선고. 선고 예.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 나는 여기에 대한 윤석열의 반응, 윤석열 변호인단의 반응을 보고 나는 진짜 무서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기현이 선고 보고 이거 가자 계속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기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직도 있다라는 방증이야. 난 그게 무서운 거야 내가.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 내란 그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그 재판의 그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 계엄 선포 자체가 뭐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뭐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좀 훌륭하신 분이 살고 계셨어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련 이야기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쪽은 지기현이를 아직도 신뢰하고 아직도 믿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기현이가 병합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다 따로따로 했던 거를 네. 지금에서야 이제 병합을 하겠다고. 그것도 시간이죠 또. 시간이 또 걸려요. 또 걸려요. 또 걸리고. 윤석열 측이나 김용현 측에서 아니 우리 그 증인에 대해서는 우린 못 들었다. 반대신문 해달라고 하면 또 기일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1월 18일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윤석열은 불구속에 대한 그런 기대를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하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법정 구속이야. 그렇죠. 실형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형을 선고하면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 4개월 이상 구속 기간이 자동 연기가 되니까요. 네. 영장 발부 필요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망하겠다라고 이제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이거 법정에서 계속 연기해달라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백대현 부장이 일단은 딱 단호하게 한 거 봐서는 너무 잘했고 네. 요새 사법부가 진짜 국민들에게 병주고 약주고 아주 아이고 아주 뭐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기현이 이 자식은 이제 와가지고 병합한다는 것은 그거는 매우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자는 목적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늘 말한 게 공소장의 공소사실 한 80-90%는 똑같거든요. 네.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그렇죠. 한 사건이니까. 네, 100페이지라면은 거의 뭐 80-90% 똑같고 나머지 일부만 자기 역할 부분만 틀린 건데 네. 이런 경우에 판사들은 다 병합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틀린 것만 분리해서 네. 그때는 이제 그 피고인만 나오게 해갖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데 네. 이 지기현은 계속 따로따로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여름 휴가 휴정 기간에도 쉬고 예. 그렇죠. 한 달에 2번, 3번만 하고 피고인별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연 작전밖에는 안 되는 거고 침대 재판이죠. 예. 아니 백대현 판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1월 16일에 선고를 못 해요. 네. 근데 이 기한을 굉장히 빠르게 잡은 거야, 갑자기. 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기현이는 지가 약속한 것보다도 이제 더 늦게 생겼잖아요. 더 늦죠. 네. 저는 선고하고 갈까 그것도 걱정됩니다. 선고 전에 인사가 날 수 있다. 네, 병합하고 또 뭐 하다 보면 2월 한 10일 정도 인사가 날 텐데 핑계를 대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 걱정이고요. 백대현 판사는 예컨대 이제 윤석열이나 김용현 측에서 뭐 기피 신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법 기술을 부릴 수 있을 텐데 간이 기각이라든가 등등의 과감한 정확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네. 국민과 약속한 그 선고 날짜는 꼭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 패널분하고 이제 이렇게 방송하면서 들은 얘기가 그 장동혁 그 대표의 어떤 이런 지금 극우적인 네. 그 방향에 행보. 대한 출구를 그 윤석열의 석방을 하나의 그 기점으로 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이제 1월 16일 네. 이제 이게 만료되는 부분 네. 그 저기 1월 16일이 아니죠 만료는 1월 18일. 18일. 요 만료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죄가 인정이 안 돼서 무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일말이 뭐 자기네들 딴에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혹여 이게 혹시나 또 이제 사법부의 어떤 이러저런 흐름들을 내부적으로 좀 뭐 감지하거나 소통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는데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백대현 부장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특검법상 6개월 내에 이제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월 19일이 이제 마지막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이후 넘길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하게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 하에서 그네들이 기대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 분명하게 하는데 항상 상식과 법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법부는 진짜 문제야. 심각해.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발언을 보니까 지기현을 믿고 있는 듯한 느낌이 확 느껴지네. 느껴지지.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거 하나 딱 희망을 안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백대현 판사가 나 이거 16일에 선고해버린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짧게 편집했지만 엄청 길게 항의해. 그 변호인도 막 얘기하죠. 예, 변호인도 얘기합니다. 네, 윤석열도 진술이 뭐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무죄에 대한 기대를 하는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나 소름 돋더라고요. 네네네. 예컨대 뭐
곽정근 사령관. 예, 그거 다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거짓말인 게 다 사실이 드러났고. 나 진짜. 예, 이진우 얘기도 다 맞아요. 바뀌고 와, 있어서 무섭더라고. 자기는 마치 이제 무죄로 나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와, 나 아찔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찔해. 이게 지금 전시야, 전시. 민주당 지금 전시 맞죠? 맞습니다. 예. 전시입니다. 네. 전시이고 그나마 백대현 부장이 그 1월 16일 날 선고하려고 한 게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그 얘기를 왜 또 꺼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얘기 왜 또 꺼냈어요, 지금? 제가 좀 눈치가 없어요. 1월 16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는 사건이 내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사실 기소된 그 범죄 혐의가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엄청 많아. 지금 예.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예. 엄청 많아가지고. 백대현 판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혐의가 많아요. 많은데 실제 그 백대현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소 내용이 내란죄 성부하고 연동돼 있지 않아요. 네. 그냥 뭐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그거 방해하고 방해한 거잖아. 뭐 총기 소지 관련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 국무위원들의 이제 심의권 뭐 침해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라 네. 이제 윤석열 측은 내란에 대한 판단들이 전제가 되어야 그렇지. 이 사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네. 공소장도 안 보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자식들입니다. 네. 그럼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어요. 네. 그런데 김건희를 이제 완전히 털어줬죠. 그런데 그 근거는 측근이 전한 부부싸움에 대한 목격담이었거든요. 김건희가 생각한 계획이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 내란 직후인 줄 알았는데 저도요. 내란 직후라고 해도 말은 안 돼. 그렇지. 이거는 이제 김건희를 빼줄 만한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직후인 줄 알았는데 JTBC가 관련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내란 직후가 아니라 윤석열이 직위원에 의해서 석방된 3월 8일 직후였다는 거야. 3월 8일 직후에 부부싸움하는 거를 김건희 측근이 보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진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관저로 들어왔겠죠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계획해 놓은 것이 많은데 왜 계엄을 했느냐면서 윤석열에게 화를 냈다. 요거 이제 김건희 측근의 말입니다. 3월 8일. 근데 이게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냐고. 3월 8일에. 그러네. 와, 나 열받네 또 갑자기. 이렇게 내란 특검이 빈틈이 많아서야. 나 원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의 그 내란 범행의 어떤 배경과 동기에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또 이것과 연동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단이 박성재 전 장관하고의 텔레그램 주고받은 내용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서 네. 거기서 끝났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확인돼야 되는 부분인데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수사한 상황을 보건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지 역사적 사실로서의 없었다라고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어뒀어야지 왜 닫냐고 내란 특검이. 근데 저는 워딩도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읽었어요?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상 뭐 그렇다는 거지. 사실 더해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네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추가적인 수사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명품 가방, 네. 뭐 그 명태균 게이트 네. 등등의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이 계엄이 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냐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좀 더 드러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그 윤석열이가 그 사령관들 장군들 모아놓고 이 계엄을 논의하면서 식사했던 장소가 관저 아닙니까? 관저. 네. 김건희와 윤석열이 같이 살고 있는 그 그렇습니다. 관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김건희가 나와서 다 손님들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윤석열은 오히려 부엌에서 계란말이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데 아니 왜 그 김건희가 관저에서 한 그 식사하고 또 술 먹고 막 이만큼 술 먹고 또 윤석열이가 고래고래 막 소리도 쳤다는데 계엄을 몰랐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죠. 되고 그 얘기는 진짜. 예 관저에 제대로 된 압수수색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분명히 흔적이라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시도하지도 못했던 게 굉장히 네. 좀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두 분 다 듭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네. 가야 된다는 생각을 네. 갖고 계시는군요. 두 분 다. 실제로 워딩이 이렇습니다. 이 특검 김건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랬지 관여하거나 공모한 것이 없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의 상황상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으로, 네. 그렇긴 하죠. 물리적으로.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태 이야기도 합니다. 김현태 얘가 진짜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요. 요놈 진짜 나쁜데요.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임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국회에 투입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계엄 사실을 한참 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엄 2달 전에 사복을 입고 미리 국회를 둘러봤다는 진술이 나와버렸어. 2달 전에. 2달 전에 707 특임단 대원들의 진술인데요. 지난해 10월 김현태 당시 단장이 소령급 지역 대장들과 국회 민주당사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정찰했었다. 와. 김현태가 지시를 내린 거고요. 예. 그때 김현태 단장은 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 근데 2024년 3월에는 특전사가 국회 헬기가 이렇게 착륙할 수 있는 가능 지점을 미리 다 점검을 했고요. 특전사에서 7월에는 국회 사무처에 국회 내부 설계도를 요청을 한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놈들은 미리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12월 4일, 3일 계엄 선포되고 국회로 이제 침투했죠. 네. 침투를 했는데 이놈들이 사전에 얼마나 점검을 꼼꼼히 했는지 국회는요 107개의 분전함이 있는데 107개. 그 중에 외부로 노출된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단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와, 그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 이놈 자식들. 그 장면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딱 하나 있대. 외부에 나와 있는 게 분전함이. 그걸 정확하게 찾았어 저놈이. 이 자식이 진짜. 김현태 저거 너 눈물 흘렸지. 정확하게 저 분전함으로 가서 정확하게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사방팔방 막 수색하고 다닌 게 아니라 딱 그렇습니다. 찾아가지고. 이 자식들. 야.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또 끊었어 이 자식들이. 이 나쁜 놈의 자식들. 이런 거 이거 빨리 다 이게 지금 2차 특검으로. 저 때 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 국방부에서 나온 연락관 뭐 그렇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이후에 그 방 폐쇄해 버렸잖아요. 폐쇄했죠. 그때 거기서 어떤 도움을 준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김용현이가 하루 전날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보면은 그쪽보다는 이게 미리 정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707 쪽에서. 예. 마치 좀 억울하다는 취지로 저렇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실제 그때 돌아다녔던 장소들이 계엄 이후에 좀 차단을 하고 봉쇄하려고 했던 그 지점하고 동일해요. 네. 동일하고 근데 참 돌이켜 보면은 무슨 소리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뒤에서는 이러고 막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실제 현장 탐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이 극악한 무조건 행태들이. 네 2차 특검 가야 됩니다. 네. 기대고 믿는 곳이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예.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하여튼 뭐 좀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 원래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가 내용이 바뀌니까 저도 네. 굉장히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래도 더 의지를 불태워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뭐 여기 김현태 씨한테 저도 속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요. 네. 저도 그 눈물을 믿었거든요. 믿으시더라고. 예, 믿었는데 유일하게 의심한 게 최욱 씨입니다. 최욱 씨입니다. 네. 아, 저는 그 예. 의심하셨습니까? 예, 저는 완전 의심병 환자예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욕 엄청 욕 먹었어요. 엄청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연기 엄청 좋았는데 네. 김현태 연기 되게 좋았는데요. 보니까 이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하고 10월 3일 날 바로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3일 날, 9일 날. 네. 사실은 이제 그 군사적인 충돌을 갖다가 이제 유발시킨 거 아닙니까? 3일 날, 9일 날부터. 근데 그때 당시 또 이제 김현태가 국회를 들어왔다고 보니까 이들은 12월 3일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고 그 전에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면 그 전이라도 비상계엄을 발령해서 내란을 획책하려 했었구나 그 생각이 이제 번뜩 드는 게 이게 정말 이 윤석열이가 굉장히 진짜 비상계엄 내란 또 장기 집권을 굉장히 치밀하게 구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엄청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야. 맞아요. 뭐 된 게 뭐가 있냐 자꾸 그러더라고. 된 게 왜 없어요. 정말 많은 고비를 다 이겨 오셨잖아요,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 왜 그래? 아니 진짜 맞잖아. 예, 얼마나 그럼요. 어려운 일이야 이게. 그 치밀한 계획을 막아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막 댓글도 그렇고 커뮤니티 가면 말만 많지 뭐가 됐냐고 그래. 뭐가 돼?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뤄냈죠. 그렇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정말 그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아직까지 뭐 저희가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쿠팡은 3,4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회원 정보는 다 털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쿠팡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어제 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국회가 이제 요청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반도 안 보냈어 쿠팡이. 아주 건방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범석 의장이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김범석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청문회 일주일 전에 미국 대표 허수아비 대표로 갈아 끼워가지고 청문회에 내보냅니다. 말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이해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Thank you for your question.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then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and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the committee might have. 행복합니다. 진짜 한국 국민을 진짜 완전히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노린 거죠. 이제는 외국인이 오니까 통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 질의의 맥락이 다 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복부처럼 다 뭐 나는 뭐 충실히 대답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런 걸로 시간 끌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국회가 청문회를 하는 목적을 그냥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때 화를 막 내더라고요. 저 여자가 또 화도 내더라고 보니까. 그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 쿠팡 얘네들의 이 이중성, 이놈들의 모순을 간결하게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요? 요 한 장면으로 그냥 나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요거 가지고 재기발랄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My name is Harold Rogers.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Yes,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 don't share. 딜리버리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under law we do not share. 그다음 이메일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re not allowed under law by.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제외한 배송지 주소, 폰 넘버, 이메일 주소 다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쿠팡의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보 같은 경우 미국 개인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니다. 미국 현지 시각 16일 날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보면 한국의 규제 당국이 조사를 개시했고 쿠팡은 이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 그 대표이사가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전면 협조할 의향이 없고 사건의 신뢰성에 대한 의도적 무시의 일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요 한 장면에 그냥 완전히 요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지 거는 다 소중해.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 회원들의 정보는 중대하지가 않대. 내 것만 소중한 거. 내 거는 너무 소중해. 어제 저 라저스 대표의 말은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무엇 대비 그동안 한국에서 올해에 벌어졌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비 결제 정보가 없었다라고 유출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정보가 유출된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취했어요. 예. 그래서 김우영 의원님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그 정보 또한 중요하지 않냐? 너 방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이것을 끌어낸 되게 좋은 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이 나쁜 놈. 이게 김범석이는 돈은 지금 한국에서 다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 눈치만 봐. 한국 눈치는 전혀 보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청문회 하루 전날 아까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늦게 제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거죠. 뒤늦게 제출을 하면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니까 이거는 또 중대 사고가 아니라고 제출을 해요. 우리 사업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야. 너무 조그만한 문제 일이야. 없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폭망하게끔 만들어야 돼 임마. 자식아, 너 오늘 몇 건 주문했어? 아니 저는 안 해요. 안 써 나는. 아 진짜 열받네. 네, 그리고 그동안 쿠팡이 미국의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미국 의회에서 받은 압박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쿠팡이 미국 의회나 미국 정계 이런 쪽으로 로비를 했었던 부분은 한국에 잘못 갖다 쿠팡 건드리면 통상 이슈돼 이런 압박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제가 쿠팡을 계속 뭐라고 하니까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관세 협상 중인데 통상 압박 들어가지 않겠어라고 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바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건은 미국에서도 실드를 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절대 통상 압박과 연관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얘네들이 그렇게 지렛대 삼았어요. 아주 나쁜. 그렇죠. 네. 와 열받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정무위 현안 질의 때 이제 그 밝혀낸 것인데 그 금융 정보 있잖아요. 결제 정보는 뚫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거짓말이에요? 쿠팡에 가입하려면 쿠팡페이 계열사의 쿠팡페이가 있어요. 예. 쿠팡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쿠팡에서 물건 사면은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쿠팡페이, 쿠팡페이에 신용카드 등을 등록해놓고 그거로 결제하는 것인데 원아이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쿠팡은. 그래서 쿠팡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쿠팡페이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페이의 회원들 3,400만 명의 정보도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은 2조에 보면은 그 적금 매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적금 매체가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근데 쿠팡 아이디가 이제 쿠팡의 정보 중에 이름하고 전번하고 이메일 주소 다 털렸다 그랬잖아요. 네.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예요. 그 같은 아이디를 쓴다고요. 쿠팡하고 쿠팡페이는 동시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 자동으로. 그러면 쿠팡페이라는 그 결제 수단 금융망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저걸 통해서. 그러니까 금융 정보도 뚫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회사의 그냥 별명일 뿐이지 그와 관련해서 그 제가 이제 지적한 이후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12월 6일 날부터 현장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의 입장도 이거는 금융망이 뚫리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보면 아이디 거의 똑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도 거의 같은 것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 쿠팡페이에서 자기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300만 원이 결제됐다라는 민원도 지금 제기되어 있고 쿠팡페이에서 결제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외국에서 전화가 와서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업무망뿐만 아니라 금융망도 뚫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또는 이제 아이디는 다 나간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여러 가지로 추론해서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잖아요. 3,4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책임도 쿠팡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접근 매체가 이렇게 뚫렸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 즉시.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범킴 의장 저는 범킴으로 범킴으로 부르는데 범킴과 그를 둘러싼 C레벨 몇 명 이들만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 짜임을 당하는 사람을 다 도구로만 봤어요. 그게 뭐 개발자가 됐던 라이더가 됐던 아니면 중소상인이 됐던 다 쥐어 짜는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C 레벨의 몇 명만 사람
으로 여겼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 이거는 웬만한 구멍가게보다 형편없던데. 맞아요. 사실은 아무리 작은 장사나 사업을 하더라도 이른바 여기 미국 회사라니까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디나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네. 그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B2C 사업을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은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에 대한 기업 이미지, 제품 이미지가 그게 나빠지면 전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이거를 잘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느냐 그 계획이 쿠팡은 그게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면서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B2C H모 대학에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B2C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하고 상생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회사들이 정말 착해서 뭐 사회공헌 사업하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지속 가능성 상생이 있어야지 회사가 이제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네.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내부의 문제는 사람을 갈아 넣음으로써 해결을 했고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대관을 통함으로써 해결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어떤 가치를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대관 관련해 가지고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 범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 범킴의 문제. 심각한 거 많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일단 건방지지. 그리고 오만하지. 그리고 매우 무책임하지. 이런 범킴에게 따끔한 쓴소리를 하는 우리 시대의 현인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현인이 이 범킴에게 아주 따끔한 한마디에 충고를 하시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무책임한 범킴 너 보라고 임마 보겠습니다. 결국 고객이 결정하거든요. 이건 누구나 아는 진리지만 특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잊기 쉬운 진리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다 리스크하기가 너무 무책임한 짓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짓이에요. 너 임마 이 자식아. 너 김범석이. 너 범킴 너. 이 자식 나이도 어린 놈이. 아니 근데 저거 보니까 한국말 무지 잘하는데? 한국말 저보다 솔직히 더 그러니까 잘해요. 국정만 미국이네. 그렇죠. 자, 이 범킴이 어느 정도로 흉악한 인간인지를 이거 중요합니다. 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게 밝혀졌는데요. 예. 이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쿠팡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달 노동자들. 그럼요.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그 노동자분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 맞습니다. 근데 2020년 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가 과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김범석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쿠팡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김범석은요, 쿠팡 작업장 영상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 장덕준 씨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를 다 삭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와, 나 이거 진짜 충격 그 자체인데요. 김범석과 정보보호 책임자가 나눈 문자를 SBS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일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김범석이 쿠팡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냐?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 성과가 아니라. 와, 진짜. 와, 이거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아니 이제 여러 가지로 심해. 인식도 진짜 심각한 문제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렇죠. 노동자 이 사망 노동자가 이 분초 단위로 관리를 받았었어. 그거 잠깐 좀 한번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고 장덕준 씨인데요. 고 장덕준 씨한테 불리한 그런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주로 이제 만들라고 이제 김범석이 지시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쿠팡 내부 자료를 SBS가 입수해서 봤더니 장덕준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에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료수를 마신 시간, 요게 분초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쿠팡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근무 시간에 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딴짓 많이 했다. 요거를 아마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현실은 분초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받았다는 그렇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멍청한데 쿠팡? 예. 아니 저게 유리한 증거라고 지금 제출을 하는 거야? 저 얘기는 뭐야? 각각 개별 근로자의 일정을 분초 단위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근무해 보신 분들이 진짜 엄청나대요. 그 감시가. 이게 그 당시에 2020년대 국정감사에 이제 그 이제 가로사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오게 된 그 상황에서 그 김범석 저 의장이 그 메신저로 저렇게 그 회사 쪽에 유리한 대목만 부각시키라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회사 관계 그 전무가 나와서 똑같이 그런 취지로 그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는데 그 유족들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4년 만에 승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유족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백하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뭐 시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도 막 수심찮고 하지 진짜 않습니까? 심각해. 이자는 진짜 심각한 게 와 이자가 얼마나 뻔뻔한지를 또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네네. 이 사망 사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언론하고 또 인터뷰를 해. 네. 이 범킴이. 근데 거기에서는 자기 직원들을 또 가족이라고 칭하면서 아 진짜 뻔뻔하거든. 근데 요게 아무튼 사고 나고 불과 몇 달 후예요. 아 예. 그 장면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You know, it's heartbreaking and it's a tragedy whenever there's a passing of one of our family members. But we've had one work-related death in the past year. But one is too many, and we have to continue to do better. One is too many. 근데 실제로 쿠팡의 산업재해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예. 2022년 자료를 한번 보면요. 국내 평균이 0.65%거든요. 근데 쿠팡이 2022년에 5.92%. 10배가 높아요. 10배가. 10배죠. 이 정도. 예. 예. 저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정보 개인 정보가 3,400만 건이 털렸잖아요. 그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예산, 그 회사의 그 저 예산도 그 경쟁 기업인 아마존이 한 1.5% 정도 되는데 0.2밖에 안 됩니다. SKT나 KT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비용들은 그렇게 인색하게 투자 안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대관 조직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왔던 거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동안에 누적돼서. 성공해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누적돼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이제 이번 네 번째거든요. 이 사고가 대규모 유출이 누적 계속해서 반복 누적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꼼꼼한 꼼수를 써놨는지 요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쿠팡은 지금 미국 회사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법인 등록을 델라웨어 주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를 이제 찾아가 봤더니 쿠팡 간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소만 거기다 등록을 시켜놨어. 아예 흔적이 없구나. 왜냐? 예. 이 주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처벌받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주더라고.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기업 경영진이 불법 행위인 줄을 알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처벌을 안 받는데. 아 그래서 저기서 한 거예요? 저기다가 해놓은 거야. 주소 등록을. 대단한 거야. 쿠팡은 시애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DC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대관 업무 하니까 그 워싱턴에. 대관 업무 담당자들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또 거기 있고. 델라웨어에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 이렇게 건방진 회사인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관 업무를 잘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도 저희가 매불쇼에서 다뤘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여권 성향의 정당 유력 인사들을 다 빼갔어. 네. 민주당 당대표 보좌관 갔지. 조국 혁신당에서 대표 비서실장 했던 예, 사람도 갔지. 다 빼갔어. 얘네들은 이것만 해. 어느 네네. 정도인지 오늘 이제 민낯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쿠팡은 우리가 새벽 배송 뭐 여러 가지 그 물류 이런 것들로 알고 있지만 정말 대관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관 회사. 대관 이렇게 뭐 명함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네. 대외협력실, 정책협력실, 뭐 심지어 사회공헌 팀 뭐 여러 형태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예. 그들이 보면 대부분 평상시에 국회나 정부나
검찰, 법원 등등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지금 확정적으로 대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6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한국에만. 그런데 이 사회공헌팀 이런 것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보면 쿠팡에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면 이제 대관들이 이게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만 대관을 보고 있잖아요. 네. 좀 전에 정구승 변호사랑 여기서 대기하면서 제가 제 전화번호에 있는 현재 대관하는 쿠팡 사람만 8명 있더라고요. 와. 제가 아는 멤버만. 그럼 전직까지 하면 훨씬 많겠죠. 옮긴 예.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 그럼 우리 그 부위원장님도 관리 대상이라는 거네요. 뭐 관리 대상인지 제가 그들을 뭐 이렇게 많이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그만큼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을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국회라든지 뭐 이렇게 네. 있던 사람이 많이 예. 갔다는 많이 갔다는 뜻이잖아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런 때만 하느냐? 아닙니다. 평상시에 왜 평시에도. 뭐 할 때 보면 무슨 간담회, 업계 간담회 이런 걸 누군가 주선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다 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 주로 이제 업계에서 많이 하잖아요. 협회라든지. 그러니까 은연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대관하는 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많이 와. 거죠. 야.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여의도에 아주 고급 음식점들이 막 불야성을 이루기도 하고 하죠. 그 상당수가 우리가 뭐 그렇게 비싼 저기를 자기 돈 내고 먹기가 만만치 않죠.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것들. 예. 평상시에 굉장히 간담회 형태나 이런 것들로 많이 관계를 형성해 놓다 보니까 우리는 검찰, 법원에 대해서 그렇게 전관예우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내가 여기에서 뭐 보좌관을 하다가 가게 됐을 때 실제로 조금 인정받는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 연봉 2억 4천, 연봉 2억 연 4천? 법인카드 1억 2천, 그러니까 월에 1,000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어요. 와, 그럼 3억이 넘네. 인정받는 아. 레벨들이죠. 3억.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몸값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만 예를 들면 평상시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 뭐 규제법의 제한을 주로 받으니까 그러면 그쪽이 국회로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쪽이니까 정무위가 주로 몸값이 높았겠죠. 그런데 노동자 근로자분들이 막 사망하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환노위,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이제 강화되니까 환노위는 옛날로 보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쪽 출신의 이제 의원, 보좌관 이런 분들이 이제 몸값이 또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안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법안을 못 만든다든지 뭐 국회 진짜, 출석을 막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편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 이제 사실은 그 윤석열 쿠데타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정권이 뒤로 가기 전에 밖으로 나가야지 했던 멤버들이 막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때문에 다 망했죠, 그 사람들이. 쿠데타가 나면서 어디 대관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용산,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하의 용산 또는 그 당시에 이 국회에 국힘 셌던 거죠. 그 쿠데타 전까지는 직전까지. 걔네들은 진짜 나쁜 짓도 할 놈들이니까 비싸지. 비싸. 그래서 딱 어디 간다. 이 스탠바이 실제로 쿠팡은 그 전에도 많이 고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쿠팡을 갔다가 용산에 갔다든지 하는 게 뉴스에 꽤 나왔잖아요. 실제. 인적 기류가 엄청났죠. 네, 그래서 그런데 딱 12.3이 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없던 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진 거죠. 쿠팡 못 가니까. 그거는 아주 윤석열이 큰일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 말이 다른 건 귀담아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는 제대로 얘기한 게 맞아요. 뭐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다 망했다. 사실 저희 나이대 보좌관들을 만나면 쿠팡 가면 되게 축하해 줬었어요. 다른 기업들보다는 사실 대우를 엄청 세게 해줬기 때문에 돈 많이 주고. 보좌관 이번에 쿠팡 가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규제 방식은 신고 내지는 공개를 안 한 게 걸리면 아주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나요. 근데 대신 할 수 있는 건 열어놔. 만나지 말라고는 안 해. 근데 만난 걸 신고는 해야지. 반드시. 만난 걸 비밀로 하면 박살 나는 그렇죠. 거고. 그거 걸리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낫겠다. 진짜 이게 낫겠네. 오히려 그 감시가 투명해져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비싼 거 먹으면 비싼 거 먹었다고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금 누구를 뭐 염두에 둔 발언이? 전혀 아니었는데 나를 또 나락으로 자꾸 미네. 왜 나락이에요? 할 말 하는 거죠. 파스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몰라. 아니 38,000원 파스타 얘기하는 거 같은데.
38,000원? 예, 파스타. 비싸네. 미국에서는 아무튼 그렇다. 알겠습니다. 대관 조직으로 자기네 기업 민원을 정부 국회에 로켓 배송할 게 아니라 그렇지. 고객의 제품이나 잘 로켓 배송해라. 깔끔한 깔끔합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네. 언젠가 또 그 쿠팡 상무로 가 있는 거 아니겠죠? 대관성이라니까 대관성. 불안해. 진짜 부 얘기에 앞서서 이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네. 뭐 그건 우리가 알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윤 어게인들이 구치소 앞에서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네, 사진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윤석열은 옥중에서 성탄 메시지를 또 냈어요. 어차피 성탄 메시지는 다 헛소리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십성으로 다 언론에선 다뤄. 근데 연결점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네,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바보가 아니잖아, 윤석열은. 네. 그리고 인생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잖아.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의 행동을 가볍게 치부하면 안 돼. 이걸 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 윤석열이 구속 취소 신청할 때 우리 관심 안 가졌잖아. 미친놈인 줄 알고. 그렇죠. 별의별 걸 다 한다고 그랬지. 미친놈 아니야.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포석을 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네. 윤석열은 지금 조희대, 지기현을 매우 믿고 있는 것 같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판부에서도 얘기했잖아. 지기현 거 보고 내 거 해라. 그래. 백대현 판사가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지기현 거 보고 해라라고 난리쳤잖아. 맞아요. 지기현을 믿는 거야. 조희대를 믿고. 네. 그리고 또 여론 형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믿고 있어요. 윤어게인.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또 믿는 거. 아스팔트의 대장이 누구야? 전광훈이잖아. 그렇죠. 개신교 전광훈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둔 다음에 성탄 메시지를 보면 전혀 달리 보일 겁니다. 자, 윤석열의 옥중 성탄 메시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맞지? 지금 예수님 종교적으로 가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이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자, 침묵하지 말라. 이 선동이거든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전광훈 그리고 윤어게인 청년. 이거를 지금 선동을 쫙 깔아 놓는 거야. 그리고 조희대 믿고 있고 지기현 믿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믿고 있는 걸 사전에 다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윤석열이가 기대하는 것들이 차단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전광훈. 검사님 또 나와 계시네.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반려됐어요. 영장 그 반려라고 하는데 기각이죠. 네, 기각. 검찰이. 예, 검찰이. 검찰선에서 정광훈을 또 막아줬단 김성훈 말이야. 기각하듯이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기대하는 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윤석열이가 기대하는 것마다 다 살아나고 있다고. 검찰에 의해서 정광훈 살아났죠. 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지기현을 다 좋아해. 지기현이 어제 또 재판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단을 향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아직도? 예, 그 장면도 잠깐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신문상이 유도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께서는 어떤 유도신문에 관한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아니 제가 또 뭐 변호사님들 말씀을 뭐 토를 내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공소장 기재에 있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공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소장이 당시에 오늘은 왜 또 조용하시나 공소장 서검사가 얼마나 무식한 소리 했냐면요. 아유 또 이 변호사님 또 검사가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서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과 요구합니다. 먼저 형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하선 변호사님께 사과를 요구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재판장님? 재판장님 우선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근데 이렇게 그게 해야 되는 게 제가 또 감히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진짜 판사가 뭐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무서운 거예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커넥션이 지금 다 살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부터 윤석열이 입을 열면 조이대가 다친다. 너도 수사받고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무건의 위협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이대가 꼼짝도 못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를 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천대엽 등 국회에 나와갖고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민주당이 절차에 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위헌이라고 너무 분명한 단어를 씁니다. 네. 자, 그래서 국회에서는 위헌 시비를 완전히 제거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이제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대엽이가 이마저도 위헌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 그 지금 완전 다 제거시켜갖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욕먹고 있는 그 수정 법안 있지. 그것도 위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그래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뭐냐?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었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걸 통과시켰어. 그러니까 언론에서 야, 그래, 이제 국회에서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나서서 하지 않느냐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봤지, 내용을. 예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현행은 1심 선고가 끝나면 이제 내란 사건이 서울 고법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대로 하면은 그냥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을 할 거예요. 현행으로. 근데 이제 대법이 나섰잖아. 그 예규가 이겁니다. 1심 선고가 끝난 내란 사건이 서울 고법에 올라오면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한다. 이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본다. 뭐가 다른데? 똑같은 거에다가 전담 재판부라고 부르겠다만 추가한 거야? 그것만 추가한 거야. 새로 나는 뭘 만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요. 와. 내용이 지금 하는 거랑 그냥 내란 전담 재판부 이름을 붙이는 거랑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뭐 판사들 추가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이거 말장난이었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분들은? 와.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킬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 속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논란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 대법원 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도 다 위헌이라고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위헌 시비 자체가. 그래서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럴 바에는 이 똑같다. 그러니까 1심 선고 이후에 고법 항소심에서부터 하게 되는데 항소심 가서 이 법에 따라서 할 때 또 위헌이라고 하면서 재판이 정지되니 많이 뭐 수계를 풀어주니 많이 또 그럴 거라면 이 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로 법원 개혁을 하자. 법 왜곡죄, 사법행정처 폐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사법 개혁안 재판 소원. 오히려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끝없는 이 위헌 시비 속에서 어떻게 해도 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은 사실은 좀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김용민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항소심에서부터 한다고 해도 이 대법원의 예규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면서 법은 위헌이라고 또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규를 저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지기현에게 배당된 지 322일 만입니다.
왜 322일 동안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조희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이 내란 재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박이네 이거. 진짜 대박이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요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열받지. 예규를 만들어 갖고 똑같이 한다는 거야. 이름만 딱 하나 붙여준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법원행정처가 선동을 합니다. 법원들을 향해서 저거 통과되면 요거 헌재로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윤석열 등 그러니까 내란 전담제법 설치법이 통과시키면 윤석열 등 당사자들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저렇게. 와, 나 진짜 너무 열받네 이거.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 사인을 주는 거죠. 네, 사인을 주는 거고 두 가지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조금 교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제 이 방식대로 가면 그 서울 고등의 부패 쪽에 또 조희대의 말을 안 듣는 재판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배당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를 늘려갖고 희석시켜서 그다음에 내란 재판 관련해서 2개 재판부를 또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3개 모수를 더 늘려갖고 네, 그쪽으로 안 가게끔 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3개를 더 늘리고 판사들을 추가 투입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추가 투입되는 판사들은 조희대 입김이 들어가는 판사예요? 그렇죠. 서울 고등 그다음에 서울 고등 형사수석부장이 다 또 법원행정처 출신이거나 조희대가 임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재판사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네. 그럼 13개 중에 이제 이게 14개까지가 되는데 16개가 되면서 확률을 높이는구나.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변죽이다. 변죽을 올리는 거고 진짜는 영장 전담을 안 바꾸려는. 그거는 안 바꾼다. 네. 저희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의하면 영장 전담도 추천한 판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죠. 임명한다는 그런 조항이 아마 들어갈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조희대가 제일 무서워한 거는 영장 판사들 바뀌는 거. 그렇지. 자기네들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 영장이 예컨대 법원행정처라든가 조희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골치 아파. 나오거든요. 그렇지. 뭐가. 그러면 조희대 입장에서는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검사들이 영장 청구한 거 계속 막았다가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터졌더니 그때 행정처 판사들이 양승태한테 보고한 거 임종원 법원 행정처 그때 차장이었죠. 차장한테 보고한 것이 나오면서 그때 난리가 났어. 재판 거래가 막 나오고 그럼 이게 뚫리기 시작하면 자기한테까지 온다. 그래서 5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5월 3일 아닌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유죄 판결로 날려보낸 거랑 파기환송한 거랑 12월 3일 날 계엄의 밤에 뭐를 했는지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나락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단은 전선은 거기 있는데 실제 생각은 거기 있는데 이 앞에서부터 계속 막는 거예요. 조희대 천대엽이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난리 치는 거는 반드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야. 안 그러고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꼼수와 교활함을 다 들켜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야 확실히.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게 윤석열은 또 직위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직위원만 바라보잖아. 그러니까요. 아까 저는 얘기해 주신 게 진짜 공감되는 게 윤석열이 절대 바보가 아니고 바보 아니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걔는 죽느냐 사느냐인데 맞아. 무슨 그 청년들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자기는 자기 사는 방법을 찾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래도 기댈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그럼요.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할 겁니다. 우리도 하지만 이거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조희대가 사법부의 지금 수장이고 걔네들이 지금 교활하게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배당. 네. 이 마치 그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정의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 건드리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나라 무너진다. 공정하게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하면서 그게 정말 신성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놈들 다 그냥 지정했었어. 그래.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대단합니다. 서영교 의원 박수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쁜 법원이에요. 아. 짜증나. 정말 나쁜 전자배당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네. 얘네들은 전자배당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자꾸 장난질합니까? 그거 일단 박살 내고 한번 가볼까요? 네. 전자배당. 이번에 조지오. 파면당한 조지오. 네. 조지오를 먼저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해서 갔다가 직위원에게 꽂지요. 이거 봐봐. 조지오. 직위원. 직위원에 꽂아버렸잖아. 네, 조지오. 자,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 접수가 된 거야. 왜 하필이면 다 직위원한테 가나 우리 궁금했잖아. 네. 근데 전자배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무작위라니까. 무작위로 하니까. 그냥 참 희한하다 했는데. 무작인 줄 알았지. 네, 그렇죠. 지정했지? 20원 1월 8일 조지오 김봉식을 1월 8일에 접수해서 1월 8일에 직위원에게 갖다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접수.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배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자배당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첫 출발이 이제 김용현이 그 자료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김용현은 24년 12월 27일에 접수 보고가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위원에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오 김봉식이 있었고 그 다음이 1월 26일에 윤석열도 윤석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직위원에게 지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예. 저 자료를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준 겁니다. 와. 저에게 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곳곳에도 알리고 있는데 전파력이 한계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 자료가 법원 자료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천대엽이가 어제 법사위에서 지금 수정안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거는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자기 비판. 자아 비판. 자기들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아 비판. 자기들이 해놓고 예. 와 뻔뻔하다 진짜 뻔뻔해. 그리고 이 김용현은 직권남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윤석열도 직권남용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선거와 부패로 가면 됩니다. 이게 내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범죄에. 직권남용이 들어있어요. 왜? 의미 없는 일을 시켰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와 부패에다가 갖다 주면 돼. 근데 굳이 안 주려고 내란은 없네. 그럼 일반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 거죠. 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거든. 그렇죠. 선거 부패 전담 재판부가 이진관이 부패 전담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내란이 없네. 왜? 근데 이 사람들은 직권남용으로도 기소됐어요. 네네. 직권남용, 내란 수괴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등으로 기소된 거예요. 네. 그러면 찾아서 선거 부패 갔다 거기서 랜덤 돌리면 그러면 되는 돼. 거죠. 맞아. 근데 그걸 굳이 풀어서 맞아. 일반 사건화해서 직위원까지 넣어서 식품으로 풀어가지고 보냈지 그래서. 식품에다가 식품에. 그러면서 이거 얘기할 때 뭐를 빼자고 하냐면요. 여성 전담 재판부 빼자고 또 자기네끼리 얘기해요. 여성은 또 빼자 그래요? 네, 거기에 논의가 무엇이 되었었느냐라고 했더니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MBC가 찾아냈는데 선거 부패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재판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선거 부패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재판부가 있었는데 그거 무시. 여성 재판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성은 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뒤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해놓고 일반으로 놓고 직위원까지 넣어서 지금 요 5개를 빼고 직위원에게 배치시키고 그 논의를 한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예요? 그 논의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지고 와라. 네. 가지고 오지 않는 거죠. 그게 또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데. 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리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논의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일까 본다면 서울지방법원장인데 서울지방법원장은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수석재판연구관을 벌써 1월에 보냅니다. 저거나 1월에 보내고 2월에는 수원에 3인방을 알박기로 보내죠. 영장 전담 재판부로.
벌써 조희대는 벌써 머리 다 써놨다고 전 생각해요. 조희대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오민석 예. 적어놔. 지금 그 국회 차원에서는 그 쿠팡 문제 아주 주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쿠팡 그 임원 안 만나신 거 맞죠? 제가 그때 공작이라고 정확하게 제기했잖아요. 네. 공작이 드러났잖아요. 네. 같이 나왔던 사람은 대한변협의 정무이사였고 그런데 쿠팡으로부터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당해고죠. 부당해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저랑 쿠팡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서영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쿠팡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잘린 사람하고 밥 먹은 게 무슨 쿠팡하고 네. 못하고 이 사람도 딱한 사람인 거죠. 의원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다 털렸어. 내가 볼 때는. 네. 맞아요. 예, 저는 뭐 이건 사실 다 털렸으니까 너무 이렇게 응어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뭐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네. 예.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없어요. 감사한 일이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전혀 위원이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네. 법사위가 이상한 게 아니라 김승원 의원도 똑같잖아요. 네. 여기 나와 있던 이용우 의원도 똑같고 네. 다 똑같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똑같아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내란은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네. 걱정이 있어 저희들이 선봉에 서고 있는 거다 네. 말씀드리고 그런 사람에게 공작이 들어오면 국민이 막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